반갑습니다. 홍사성입니다. 이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 자리에서 세미나를 열어온 것이 올해로 14번째입니다. 매년 저희가 불교평론 창간 10주년을 기념해서 이 자리에서 세미나를 시작한 이래 23주년까지 했으니까는 14번째 세미나인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포스트 휴먼 시대의 도래와 불교라고 하는 다소 생소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이런 현실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주제를 선정하고 나니까 편집실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했어요.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정의해서 저희도 참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오늘 발제에서도 뭐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포스트 휴먼은 요즘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으로서의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하고 또 안경을 쓰기 시작하고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몸에다가 관절도 해봤고 그리고 또 그것이 마침내 우리 의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호작용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 본다면은 인간은 어쩌면은 아주 원시 시대에서부터 포스트 휴먼을 경험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과 그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극복해 나갈지 아니면 함께 가야 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여러 군데에다가 홍보를 하고 많은 분들을 오시라고 합니다만은 메일로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몇 분 더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잡지를 또 간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잡지 속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의견들을 들어보고 또 이런저런 좋은 토론들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히 이제 심각하고 또 어려운 주제인데 발제문을 써주신 7분 선생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오늘 세미나가 진지하고 또 어떤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3년을 지냈었죠. 그래서 그냥 메일만 보내드렸는데도 이렇게 오시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더 뜻깊은 자리가 되었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7주제인데요. 1부는 4분의 발제를 듣고요. 그다음에 2부가 3분의 발제와 종합 토론이 있습니다. 지정 토론을 하지 않고 종합 토론에서 다 함께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1부 사회는 제가 맡고 2부는 역시 저희 편집위원인 서재영 교수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길이로 발표를 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표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리를 옮겨서 이제 맨 처음 발표를 하시는 우리 박수도 교수님과 함께 단상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려야 우리 박 교수님이 시작을 하시죠. 네. 아까 주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포스트 휴먼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은 누구나 하게 되어 있죠. 지금 타이밍에는. 그래서 맨 처음 발제는 그 개념과 그다음에 주로는 이제 그간에 있었던 쟁점들을 아주 개괄적으로 소개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발표하실 우리 박수호 교수님은 중앙승가대학교의 불교 사회학부에 재직 중이시고 전공이 사회학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불교계 여러 조사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종 그 연구 작업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책들이 있는데요. 한국의 종교와 사회운동, 민주주의, 종교성, 그리고 공화적 공존이라고 하는 재미난 제목의 책도 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발제를 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수호라고 합니다. 사실 정말 재밌는 얘기들은 제 다음 발제들부터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제 발표는 굉장히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불교하고도 특별히 관련되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기술들이 있었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쟁점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는 자리여서 제 이야기는 재미는 없을 텐데요. 근데 제 얘기의 기본적인 흐름만 조금 이렇게 캐치를 하시면 두 번째 발표부터 이어지는 발표들이 정말 흥미진진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머릿말은 그냥 넘어가고요. 시간이 이렇게 저한테 많지는 않고 사실은 저한테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긴 했지만 저는 가능하면 제 시간은 좀 줄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뒤에 재밌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고 토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책에서는 아마 페이지 수로 따지면은 8페이지부터일 텐데요. 8페이지 얘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포스트 휴먼의 기술적 조건이라고 하는 장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대략 13페이지까지 해서 이제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주요 기술들입니다.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이 현상들을 촉발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웨어러블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스마트워치 아시죠? 삼성 기어나 그 시계 차고 있으면 뭐 심장 박동도 체크할 수가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걸치는 거예요. 몸에 어떤 형태로든 걸쳐서 예를 들어서 첩보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안경에 뭐 무슨 장치가 돼가지고 멀리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안경에 이런저런 정보가 뜨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웨어러블 기술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내 몸에 걸칠 수 있는 무언가의 기술들이 결합돼서 특히 정보통신 기술들이 결합돼서 그걸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또 무언가 이제 더 힘을 내게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웨어러블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휴먼의 어떤 기술적 출발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 그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사이보그 기술입니다. 요새는 SF 영화에 보면은 안드로이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이보그라는 말들을 좀 많이 썼죠. 사이보그는 인간 몸에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의 의수의족이 이 사이보그 기술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결핍,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면 그것들을 대체하는
그런 기술들이 사이보그 기술의 시작이었고요. 최근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되면서 훨씬 더 정교해지고 이제 정교해진 거죠. 가장 정교화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심장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 사이보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없던 것들을 이제 대체해주는 역할에서 이제 인간의 신체적 기능들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부분이 이 포스트휴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 IoT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술은 아닙니다. IoT는 이제 물건들 사이에 적용되는 기술이에요. 아마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쉬운 거로는 그 하이패스 카드, 자동차 고속도로 유료도로 이용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하이패스 통로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금액이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그러니까 그 하이패스 단말기하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그 고속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 바 사이에 그 짧은 거리에 서로 이제 통신이 가능하게끔 적용되는 기술이 이제 이 IoT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차장 카드, 차 앞에 서면은 거기는 이제 센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IoT 기술에는 센서 그 다음에 처리하는 기술도 복합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기계와 기계들이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기술도 이 포스트휴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 기술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보그 기술만큼이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하는. 물론 이제 이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선악이라든지 이런 도덕적 판단까지는 좀 무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수학적인 판단, 수학적 연산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이성적 판단은 이제 상당히 정교해져 있는 상태죠. 그것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났던 게 이제 알파고와 이서돌 기사의 이제 바둑이었고요. 어쨌든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 인간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 생각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계에 생각하는 힘을 부여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보그 기술, 실질적으로 따지면 사이보그 기술하고 인공지능 기술하고 이 두 가지가 포스트휴먼의 가장 결정적인 기술이 되는데, 아까 이제 그 홍석영 주관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포스트휴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마땅히 답하기 힘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마땅히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기계화되고 있고 기계가 인간화되고 있는 그 중간의 결합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기계화되는 것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기술이 사이보그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계가 인간화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이보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인간에게 혹은 기계에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활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휴먼이라고 하는 상황을 이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 그런 포스트휴먼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반이 되고 있는 기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2장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이제 3장이 포스트휴먼에 관한 이론적 논의입니다. 포스트휴머니즘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요. 이런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는 아무래도 14페이지부터인데요. 14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그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기술적 변화들은 인간의 기계와 기계의 인간화라고 하는 포스트 휴먼적 상황을 추동을 했다. 기계 장치를 결합하거나 유전자를 조작한 인간의 몸은 순수한 인간의 육체보다 강하고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인간의 두뇌는 그렇지 않은 인간의 두뇌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계산하고 기억을 했습니다. 외관상 뚜렷이 구분되던 기계도 점점 인간의 모습을 띠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은 단순히 이제 연산이나 뭐 이런 기억을 넘어서서 자기학습 그리고 창작이라고 하는 수준까지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컴퓨터들이 그린 그림, 그 다음에 작곡한 음악, 그리고 학술 논문까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만큼 이게 사실 기계가 가장 쫓아올 수 없는 마지막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창작의 영역일 거다, 창의성이 발휘되는 영역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부분을 상당히 쫓아왔고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문제 제기가 진행이 됐고, 그것에 대한 논의들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쪽인데요, 책으로는요. 그 중간에 보시면 이제 뭐 5째 줄입니다. 서두에서 잠시 소개한 것과 같이 인간과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 이후의 인간, 이게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정의인데, 이것 혹은 이제 인간과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 속에 사는 인간.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포스트 휴먼만 짚으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인간과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간 이후의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인류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불평등이 개입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만화 영화 기억을 하시죠? 그 맨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그 철이라고 하는 아이가 기계 인간들에게 어머니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기계의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안드로메다로 떠날 결심을 해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기계 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기계 몸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갔죠. 돈이나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엄밀한 의미의 포스트 휴먼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수, 내가 뭐 부처님 말씀처럼 인연법처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포스트 휴먼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기계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도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넣고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과연 그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밑그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본다라고 보면 이제 인간과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 속에 사는 인간, 이런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포스트 휴먼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14분.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랜스 휴머니즘,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사이보그 기술에 좀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인간의 능력을 더 강화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인이 되는 그런 것을 좀 강조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순수한 인간의 육체, 인간의 정신,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의 입장입니다. 일단은 죽음의 문제가 있겠고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더 많은 힘, 더 빠른 무엇,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600만 물의 사나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아이언맨 뭐 이런 영화들에서 그려졌던, 그렇게 이제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힘을 가진 인간을 상정하고 있는 게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현재 인류보다 더욱 강화된 능력을 갖춘 인간이 포스트휴먼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트랜스휴머니즘이고요. 이래서 이 트랜스휴머니즘은 그래서 그렇게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이 현재보다 더 진화된 새로운 어떤 종으로 진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게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그 밑에 그 다음에 16쪽의 앞부분에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근데 이제 그렇게 강화된 인간이 정말 인간이냐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비판 반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포스트휴먼이 인간들을 억압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걱정들, 우려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인이 되면 좋지만 그 초인에 의해 초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초인이 되면 상관없겠지만 모두가 초인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초인에게 억압당하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려가 될 것이고 그런 어떤 좀 디스토피아적인 전망 혹은 유토피아적인 전망 이것들에 대해서 좀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18쪽에 가보시면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논의에 좀 자양분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좀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이보그 이론이라든지 행위자 연결망 이론, 그 다음에 신유물론, 사변적 실제론 같은 그런 논의들입니다. 복잡한 논의들이어서 굳이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이제 이 그 19페이지 마지막 문단만 짧게 읽겠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 이론의 핵심적인 논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기계 혹은 기계를 비인간으로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인간과 기계 혹은 비인간 사이의 비대칭성 어느 한쪽이 좀 우월하고 어느 한쪽이 좀 열등한 이런 비대칭성을 그다음에 인간과 기계를 또 서로 이제 구분해내는 인간은 인간이고 기계는 기계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관점들을 폐기하고 인간과 기계가 상호 연결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혹은 철학적인 기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포스트휴머니즘의 기본적인 논의들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20페이지부터고요. 여기부터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류는 다양한 비인간적 존재와 교류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끊임없이 비인간 주체를 소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면 인간은 더 이상 비인간과 분리할 수 없어서 세상은 인간, 비인간 복합체들의 활동 무대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태생적인 유기체적 능력을 발휘하는 특권적 존재가 아니라 특정 연결망에 의해서 구성되고 또 재구성되는 어떤 행위소의 어떤 요소의 하나로 전락할 것이고 사물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반사적 존재에 머물지 않고 여타 연결된 다른 행위 요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상호 접변하는 주체적 행위자로 증가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인간과 사물, 사회와 자연이라고 하는 이분법이 해체돼서 만물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관자로 탈바꿈하는 포스트휴먼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간들이 당면하게 되는 쟁점들이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에 대한 회의입니다.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유일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 뭐지 도대체? 왜냐하면 이미 몸 안에 비인간적인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고요. 그랬을 때 이 문제들, 이게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20쪽 맨 마지막 절을 보면 현생 인류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호모 파베르라고 부르기도 한데 호모 파베르는 이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이징어라고 하는 사람은 호모 루덴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놀이하는 사람입니다. 놀 줄 아는 사람이라고는 뜻인데
문제는 지혜나 도구, 놀이라고 하는 세 키워드에 공통되는 것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모사피엔스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혹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하는 것에 있다, 혹은 지혜와 창의성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창의성, 생각하는 능력이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기계에게도 부여가 됐죠. 그래서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여겨져 왔던 생각하는 능력이 비인간 존재에게 부여되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계산하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소설을 쓰고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창작 활동 등에서도 인간과의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 만큼 어떤 성취를 도달한 상태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라고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간이 기계와 다른 고유의 속성은 무엇이 있을까 혹은 있기는 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들. 여기에서 이제 일부 특히 종교계에서는 영성 혹은 종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성이 인간의 궁극적 한계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 인간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트랜스휴먼적 관점에서 포스트휴먼은 종교의 필요성을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죠. 사실 종교가 출발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후세계를 만들어냈고 이렇게 됐는데 기계의 힘을 통해서 영원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종교가 과연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 영성을 인간의 자완성이라는 차원에서 규정한다면 인간과 포스트휴먼 사이의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휴먼 시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일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만의 존엄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더니즘 혹은 근대 휴머니즘의 주장인데 이게 과연 유효한 것이냐? 인간이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인가? 감성적으로 반응할 때 훨씬 더 많죠. 단순히 감성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인간은 과연 이성적인 존재인가? 아닐 것 같고요. 인간에게만 허락되어 있다고 믿은 권리가 다른 생명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 인간으로 인해서 멸종한 생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제 인간이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나의 존재가 다른 무생명들에 의지하고 있다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을 수용을 한다면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관계가 강조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서 인간만의 존엄성을 강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는 바로 그 연기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과 비인간 주체 사이의 상호 공존에 굉장히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은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쟁점은 기계화된 신체의 허용 범위와 생명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서 강화된 신체를 갖게 된 사이보그는 인간인가 혹은 기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이보그로 규정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몇 년 전에 수술하셨는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인공 무릎 수술하셨거든요. 이것도 이미 기계 기술이 들어온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인공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보청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임플란트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지금 사이보그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할 거냐, 인간이 아니라고 할 거냐, 이거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사이보그라고 부르면 두려워하거나 경원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으로, 친구로, 이웃으로, 동료로 기꺼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자기 신체의 일부를 기계로 대체하는 것과 달리 기억이나 두뇌를 타인에게 이식하거나 안드로이드 로봇처럼 만들어서 인조인간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쟁점들,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개념보다도 당장 직면하게 되는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가 없었지만 이제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서 생명의 탄생에 인간들이 이미 개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년 전, 포스트 코로나 직전이었던 것 같으니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인간 복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인간까지 이미 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생명이 기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인조인간은 생명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사실 이 포스트휴먼 상황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답변하기 힘들고 근본적인 질문들일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죠. 그 다음에 로봇과 인간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로봇과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사실은 주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로봇과 인간 간의 관계는 이제 인간과 로봇이 과연 얼마나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대립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니까 뭐 단순하고 사실 이 부분은 많은 SF 영화들이 다뤄왔어요.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도 기계 인간이 인간을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계와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와닿아 있는 급한 문제 중에 하나, 쟁점 중에 하나는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 같은 이게 인조인간 같은 로봇이 아니라 이제 용접 기계라든지 이런 것 같은 산업용 기계들입니다. 그런 기계들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일자리의 문제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스트휴먼 논의에서는 특히나 그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새로운 어떤 사회 질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24페이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스트휴먼 사회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 개념은 인간만을 구성 요소로 한정하고 있지만 포스트휴먼 시대는 비인간 존재의 주체적 활동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만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주체가 상호 의존하고 협력을 통해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질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사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비인간 주체가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만으로 사회가 구성되느냐 혹은 사람과 비인간 주체가 같이 사회를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만약에 사람과 비인간 주체가 같이 사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사람과 비인간 주체 사이에 어떠한 질서들, 규칙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적어놨고요. 매진말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칠게나마 포스트휴먼의 등장을 초래한 기술적 변화 그리고 그런 변화들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들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과제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포스트휴먼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향후의 기술 발전과 사회문화적 요청에 따라서 변화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가역적인 변화이면 불가합니다. 이거를 다시 과거로 되돌려서 기계가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런 사회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먼 사회를 종교계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 각 종교는 포스트휴먼 사회를 어떻게 교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인간과 기계의 관계로 이제 투영되던 그런 어떤 근대적인 휴머니즘 시대에서 기계에 압도되는 인간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포스트휴먼 시대를 어떻게 규정할까에 대한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인간을 강조하게 되면 포스트휴먼 시대하고 점점 더 멀어질 거고요. 그렇다고 포스트휴먼을 강조하게 되면 창조주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딜레마가 기독교에는 존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불교의 경우는 연기론적 세계관에 이미 비인간 주체의 존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신론적인 저항은 약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비인간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질성을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논리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연기적 세계관이 그런 세상을 이해하는 설명하는데 유효해라고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받아들이고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의 기능을 기복과 사회통합으로 크게 구분할 때 포스트휴먼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이 어떻게 수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도 중요합니다. 기계에 압도되어서 신의 구원을 기다리는 인간에게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적 갈등적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욕망의 절제 혹은 억제를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불교의 기복적 기능은 변화의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인간과 기계의 대립관계를 상징하는 기독교보다는 인간과 기계의 공존관계를 긍정하는 불교가 사회통합에는 조금 더 좀
긍정적일 거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윤리와 가치관을 개발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제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